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B형입니다. 9월 모의고사 B형 풀이 강의를 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파트니까 B형에 해당되는 건 7페이지에 17번부터 20번 문제를 먼저 보면서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하죠. 7페이지를 먼저 열어봐야 되는데 7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에 대해서 나왔느냐, 철학적인 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고대 중국의 대학은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기관으로 이야기됐고 그 대학에서 다뤘던 책이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포인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 아래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해석에 대한 차이를 철학자인 주희와 정약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명명덕과 천민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즉 주희의 입장과 정약용의 입장의 차이가 어떤 건지가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학자들도 자신들이 먼저 인격자가 될 걸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백성들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희의 입장과 정약용의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다음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이상을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으로서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한 반면에 정약용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강조한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의 핵심은 뭐냐면 이 대학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를 제시하는데 주희와 정약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 부분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해석의 차이의 이유는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보다 좀 더 큰 차이가 있는 부분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주희와 정약용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제시된 게 이제 바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명명덕과 천민을 대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희에게 있어서 명명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이 본래 지니는 마음의 밝은 능력, 즉 기질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정약용의 명덕은 핵심은 뭐냐면 실천해야 될 구체적 덕목이다. 이게 지금 이 명덕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천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뒷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차이를 보여주는 게 이 뒷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희의 입장에서는 천민을 뭘로 바꿔야 된다? 신민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정약용은 신민으로 바꿀 필요 없이 천민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역시 이때도 강조한 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실천에 포커스를 두는 게 정약용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둘의 공통점인데 공통점은 결국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는 공동체적 실현을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는 게 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약용 입장에서는 차이점은 주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수양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뒀습니다. 즉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완성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게 주희의 입장이었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약용은 실천 중심으로 이야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실천 중심으로 이야기됨을 알 수가 있는데 구조를 여러분들 쭉 분석해 보니까 글 구조가 어떤 형태냐. 자, 차이점을 누구를 통해서 주희와 정약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차이점을 갖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명명덕, 하나는 천민이죠. 명명덕의 차이를 보이는 게 두 번째 단락, 천민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 게 세 번째 단락,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네 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17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추론한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는데 첫 번째, 자, 대학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자가 건립한 교육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공자는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대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다. 이 부분이 지금 뭐 됐다고 볼 수 있냐면 공자가 건립한 교육기관이다.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고쳐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여기다 밑줄을 쳐주면은 주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고쳐야 되는 게 기질을 교정해야 됨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게 바로 뭐냐면 명덕을 고정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의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 글자와 홍보에 있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글자와 홍보 부분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뭐가 있습니까? 명명덕과 천민, 즉 그 부분에서 뒷부분에 이야기했을 때 이 천민을 이야기했을 때 글자 부분에 신민으로 고쳐야 된다와 친민으로 가야 된다는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언급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답은 여러분들 4번인데 주의와 정약용은 모두 도덕적 실천을 보고 있다. 자, 이거는 둘의 공통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정약용은 마음의 수양,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약용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이라고 했었죠. 마음의 수양을 중요시한 사람은 주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연관관계에서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즉 이때 A와 B는 하나는 명명덕이고 하나는 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절한 걸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부분에 A에 대해서 주의와 정약용 해석은 일치한다. 아니죠. 서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주의와 정약용 모두 A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B를 강조하고 있다. 수단적 개념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 3번에 주의는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 제, 자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 이거를 강조한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표시합니다. 정약용은 효제자 덕목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고쳐야 되겠습니까? 정약용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여러분들 4번이 되는데 4번에 B는 백성들에 대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주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아하, 요 파트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식이 된 거. 요 지금 B에 해당되는 게 밑줄 치는 게 신민인데 요 신민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구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주희의 입장이 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대학의 친민의 본래의 의미를 잘 내었다고 보았다.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났다라고 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정약용은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 선생님이 밑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정약용이 이야기했을 때 이 뭘 이야기하는 건 반면에 정약용은 친민을 뭘로 고쳐야 된다? 신민으로 고치는 거 뭐하지 않다? 옳다고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래적 의미를 잘 나타냈다라는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19번 문제는 위글의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지금 누가 등장한 거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통용된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서 천민으로 고쳤다. 아, 첫 번째 얘는 뭘 고쳤다? 신민을 친민으로 고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민의 입장을 그대로 취한 사람은 정약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는 백성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인 동시에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가르침을 치중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정약용은 이러한 왕양명의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약용의 생각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았고 왕양명은 일정 부분 마음의 밝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 마음의 밝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건 누구 입장이라고 볼 수 있냐면 명덕에서 선생님 잠깐 밑줄 쳐줘 보면은 주의가 뭐라고 해놨냐면 마음의 밝은 능력을 해석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왕양용이라는 사람은 주의의 입장과 정약용의 입장이 반반씩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태로서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 봅시다. 왕양mon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 사람은 정약용이 아니고 주의라고 볼 수 있죠.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의와 다르다고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르다가 아니고 뭘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같다고 고치는 게 적절하겠죠. 3번을 보면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의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친민의 해석은 주의가 아닌 정약용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여기 보면은 가르쳐야 될 대상이면서 또한 뭐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본 거라고 볼 수 있죠.
4번에 왕양면과 정약용이 본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정약용은 뭘 수정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다시 갑니다.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 즉 주의에 고치는 방식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들 몇 번이냐? 5번에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 부분에서는 포인트가 가르침의 대상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대상으로도 봐야 된다고 했죠.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20번은 여러분들 문맥상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정리된 부분을 갖고 설명을 하면 우리 부분의 핵심적인 것들은 즉, 자, 요런 부분 비교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첫 번째 두 대상의 차이점과 두 번째는 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공통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에서도 공통점에 해당되는 거 나왔고요. 차이점에 해당되는 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가 진행돼야지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8페이지 21번부터 23번까지 해당되는 지문을 한번 보는데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20세기 미술의 특징을 무한 다원성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데 즉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토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술의 종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술의 종말성은 미술이 종말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요게 즉 미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더 만들어냈다라는 게 미술의 종말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미술의 종말론은 새로운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거로부터 이해해온 흐름 속에 속하는 건지 이걸 보자라는 게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됐을 때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따라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20세기 미술의 즉 이 부분에서 본다면 주제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낯선 것이 아니다. 이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아주 낯선 것이 아니다라는 건 자, 이 부분 선생님 밑줄 잘 칩니다. 아주 낯선 것이 아니다. 어디? 아주 낯선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밑줄이 잘 안 쳐지네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주 낯선 것이 아니다. 이 부분으로 본다면 낯선 것이 아니다라는 건 이어져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르네상스 화가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미켈란젤로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를 보면 형식이 이러한 자유라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형식이 내용으로 바뀐 건데 그거에 해당되는 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와 19세기 낭만주의 그리고 20세기 미술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단토는 그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세기와는 질적인 차별성이 있다. 라고 20세기만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요소가 뭐냐? 과거는 전시적인 요소를 활용했다면 20세기에서는 비전시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이게 우리 글인데 선생님이 이걸 정리하면 현재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 단락은 20세기 미술에서 무한 다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주창한 게 단토의 미술 종말론인데 이때는 실제 종말했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방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러한 미술의 종말론은 어떻게 볼 거냐? 새로운 상황으로 볼 거냐? 이전의 상황으로 볼 거냐? 선생님 이게 지금 오타가 나와 있네요. 글씨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즉 새로운 상황으로 본다면 현재적 관점으로 이전 상황으로 본다면 과거적 기술로 보는 건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과거적 즉 이전으로부터 내려온 상황으로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게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들의 서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서 미켈란젤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즉 과거에서부터 이어오는 걸로서 요 위에 부분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형식의 자유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갑니다. 자, 요게 그대로 이어지는 게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서 이어오는 걸 형식의 자유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형식의 자유라는 뭘 만들어냈다? 내용의 자유라를 만들어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의 친근한 일상생활 중심 19세기 낭만주의의 내면의 무한한 표출 20세기 미술의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 발휘 이런 것들이 내용의 자유라로 볼 수 있고 자 현재적 관점에서 즉 아니다 새로운 상황으로 봐야 된다 지금 과거를
현재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질적인 차별성을 잇다라는 게 단토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는 주로 뭐 했다? 전시적인 요소, 즉 지각 가능한 전시적인 요소에 포인트를 뒀다면 20세기 예술은 작품 밖의 요소, 즉 비전시적인 요소에 포인트를 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봅시다. 여러분들 문제 위글의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가 답인데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뭐를 살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주체성을 살려주는 거다. 서명에 대한 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 밑줄 한번 쳐볼게요. 정신적인 저작권은 예술가의 행위다. 창조적 자유와 예술의 필수 조건을 통해서 얘네들은 결국 뭘 해주는 거냐면 주체성. 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차역에 여러분 나와 있는 서명에 해당된 부분, 이 밑줄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적인 저작권을 알려주는 행위, 이게 바로 뭐냐면 주체성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르네상스 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형식의 자유라는 17세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걸 보면은, 자,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형식의 자유라에 해당되는 건 르네상스고요. 내용의 자유라에 해당되는 게 요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덜란드 화가는 내용의 자유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걸로 찾는다면 이 부분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고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현대미술에서 내용과 형식이 작품의 자격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에서 기억에 따라서 20세기 미술을 이해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단토의 미술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답이 여러분들 몇 번이 되냐면 3번입니다. 자,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는 예술 생산성. 자, 예술 작품의 생산성이 정체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뭐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선생님 보면은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되는 게 아니죠. 새로 더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 4번이라고 많이 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은 어디에 나와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면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 이게 차이점이 좀 더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가겠습니다. 니은에 해당되는 사례. 니은이 이 부분인데 자, 비전시적 요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내용의 형식, 재료 이런 것들이 전시적 요소라면 이거에서 벗어난 게 비전시적 요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전시적 요소, 특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부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미술을 했던 공간적 개념, 즉 내용과 형식, 재료가 해당되는 게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품 밖에서 벗어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B형 9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24번부터 27번까지는 A형의 22번부터 25번까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형 22번부터 25번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면은 자, 요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전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운동을 유지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각 운동량 보전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 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각 운동량은 각 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보면 회전체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 속도의 변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회전 요소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의 회전축의 개념이 나와 있고 이 회전축에 해당되는 사례가 팽이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축의 개념은 피겨 선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게 이 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면은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자, 이렇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는 지금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돌림힘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회전 운동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되어 있고요. 마찰이나 저항이 가해지게 되면 오히려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는 게 각 운동량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속도와 각 회전 관성이 뭔지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책에서는 이 회전 관성이 크면은 각 속도 변화가 없고 회전 관성이 작으면 각 속도 변화가 생긴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과학과 기술 지문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비교되는 대상의 형태를 차이점과 공통점, 즉 그래프,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 높다, 낮다의 개념 이런 걸로 여러분들 설명해 놓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표시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죠. 세 번째 단락은 질량 요소의 회전 관성인데 이때는 중요한 게 회전 축과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예로 나온 게 팽인데 홀쭉한 팽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전 축과의 거리가 가깝다. 널찍한 팽이는 회전 축과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자, 이 회전 축과의 거리가 멀면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회전 관성이 작다. 회전 관성이 작은 건 변화가 별로 없고 생기는 거고요. 회전 관성이 크는 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피겨 선수인데 피겨 선수가 점프를 할 때 팔을 몸에 붙이는 건 회전축에 가깝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내려오면 회전 관성이 작은 거고 우리 그래서는 이렇게 되면 뭐 한다고 나와 있냐면 각속도가 커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팔을 몸에 벌리는 형태는 회전축이 멀리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회전 관성은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속도는 작아진다. 요 개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특히 여러분들 문제 중에 28번이 이걸 갖고 푸는 거고요. 29번이 이걸 가지고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가서 보죠. 2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 글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속이 빈 세공과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선생님이 다시 정리한 파트를 갖고 설명을 하면은 자, 왜 28번 문제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냐?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속이 찬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플라스틱이라고 나와 있죠. 플라스틱.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고 속이 비어있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무게는 똑같은데 속이 빈 세공이 있습니다. 세공.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써볼게요. 세공입니다. 요 세공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회전축과의 거리가 뭐하다고 볼 수 있냐면 멀다라고 볼 수 있고 얘는 꽉 차 있기 때문에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깝다. 그로 어떤 일이 발생된다? 플라스틱은 회전관성이 작고요. 세공은 회전관성이 뭐하다? 크다. 이 개념을 갖고 이해하면은 문제를 다시 갑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회전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가 더 크다? 세공이 더 크다. 잠깐 보면은 뭐가 더 크다? 세공이 더 크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되는 거냐면 4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적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28번 유형 문제는 지금 우리 책에서는 피겨 선수를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다이빙 선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단 뭐라고 나와 있죠?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에는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뭔만 갖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밑줄을 친다면 운전하는 회전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답은 여러분들 뭐로 나와 있냐면 5번으로 나와 있어요. 5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B단계선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고 입사하면은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을 한다. 자, B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얘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냐면 회전축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나머지는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들 이걸 갖고 이야기하면은 자, 회전축에 몸이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B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는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속도가 커지는 건 B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1.5바퀴 돌았다면 저런 형태, 즉 B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A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은 더 크겠군. 각운동량은 우리 책에 보게 되면은 돌림 힘이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 개념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윗부분에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돌림 힘이 따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주로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적용에 있습니다. 적용.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안 되는 건 다시 첨삭 시간에 여러분들 가지고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